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과 창업가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바로 박소령 전 퍼블리 대표의 실패를 통과하는 일인데요. 이 책을 오늘 아주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창업가의 책 하면 되게 화려한 성공 신화 이런 걸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책은 첫인상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맞아요. 정반대죠. 네, 마치 10년간의 분투를 담담하게 기록한 수술 기록 같다는 느낌? 저자가 스스로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되게 냉정하게 해부하듯 쓴 글이라서 그런지 실패를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이 그냥 단순한 실패담을 넘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가 나 실패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독한 실패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조각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맞춰 나갔는지, 이걸 굉장히 날카롭게 복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통과했다는 표현.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의 핵심, 그러니까 실패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넘어서요. 혹시 지금 번아웃이나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당장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가짐, 그리고 구체적인 회복의 기술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의 시작부터가 저는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출간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니었다는 점이요. 네, 맞아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 정말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글 문서에 혼자 써내려간 글이었다고요. 10년간 쌓인 후회와 자책,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기 위한 아주 개인적인 기록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에 아주 깊은 진정성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저자가 이 글을 이제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한 20여 명의 조언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공유를 했대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읽고 이건 더 많은 사람에게 가달아야 한다면서 출간을 엄청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해요. 와, 특히 크래프톤의 김강석 전 대표가 던진 말이 결정적이었다고 하죠. 너라는 창업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 한국 사회에 많은 자원이 쓰였다. 그 빚을 갚는 의미에서라도 책을 내는 게 좋겠다. 빚을 갚는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네, 이 말 한마디가 이 실패의 기록이라는 게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을 가져다 준 거죠. 보통 실패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귀한 데이터로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독자 후기를 보면 창업가가 아닌 분들, 복싱 체육관 관장님이나 농사 짓는 분처럼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거 완전 내 얘기 같다? 이런 위로를 얻었다는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강력한 연결감인 것 같아요. 연결감이요? 네. 책 첫 장에 인용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말이 그 핵심을 딱 짚어주거든요. 더 깊은 속내를 보여줄수록 사람들도 더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낀다. 아, 저자는 자신의 가장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마치 수술하듯이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이 거기에 자신의 상처를 투영하고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만든 셈이죠. 그렇네요.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작게나마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 자체가 스스로를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고 또 치유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책의 구성 방식도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책들이 창업자가 시작할 때에서 이야기를 푸는 것과는 달리 이 책은 창업자가 그만둘 때에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끝에서부터 시작하죠. 네, 모든 것이 끝난 지점에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마치 졸업식,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끝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요. 실패를 끝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그 저자의 의지가 느껴지는 구성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저자는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지 않다고, 오히려 일의 기본값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일의 기본값이다. 네, 중요한 건 실패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실패를 구분하는데 바로 후회하는 실패와 후회하지 않는 실패입니다. 그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남들의 의견을 휩쓸려 내린 결정이나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에서 오는 실패는 평생 후회로 남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심사숙고 끝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 그 실패는 반성할 점은 많아도 후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인용한 만화 블루 피리어드의 대사가 더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후회는 없다.
반성할 것은 너무 많지만 네, 명대사죠. 입시 귤관을 앞둔 주인공이 담담하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대사가 저자가 말하는 그 후회 없는 실패와 납득이라는 감각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둘이 정확히 어떻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납득이라는 감각이 바로 핵심입니다. 만화 속 주인공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납득했다고 말하죠. 네. 즉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과정 전체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고 내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는 마음 상태인 겁니다. 아, 과정에 대한 주도권? 네. 저자가 말하는 후회 없는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다면 설령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나를 파악하게 해주는 값진 자산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즉 그 납득의 감각을 느끼지 못했을 때 가장 뼈아픈 교훈이 남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 책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인 주도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 주도권 이야기. 퍼블리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딜레마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대목이 정말 아프게 다가왔어요. 네.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려는 계몽주의적 사업. 비유하자면 몸에 좋지만 맛은 없는 빵을 만드는 일. 그리고 사람들의 즉각적인 욕망에 올라타는 본성적 사업.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일. 그 사이에서의 충돌이었죠. 네. 그런데 이 딜레마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사업 모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진짜 문제는 저자가 계몽주의적 사업이라는 자기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본성적 사업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회상하면서 정신 차려보니 주도권이 내 손에 없을 때가 가장 불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우면서도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창업가라면 투자자의 기대를 맞추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숙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하잖아요.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아마 많은 창업가들이 매일 부딪히는 문제일 겁니다. 저자의 메시지는 투자자를 무시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 반대라고요? 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가장 박살낼 사람이라면 그 일은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장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투자자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우리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핸들은 내 손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크게 다치는 건 운전석에 앉아있는 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회사를 정리하기로 한 마지막 결정은 그 잃어버렸던 주도권을 되찾아와서 내가 시작한 일의 끝을 내 손으로 책임지겠다는 그런 비장한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 10년의 여정이 단순히 사업을 키우고 실패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맞는 옷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이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일지도 몰라요. 저자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사실은 채용 사업이나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경영 전반보다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다듬는 일에 희열을 느끼는 콘텐츠 오타쿠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콘텐츠 오타쿠. 네. 예를 들어 거시적인 경영 전략을 짜는 회의보다 글의 문장 하나, 이미지 하나를 더 좋게 만드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실패를 통과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다운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10년의 시간과 맞바꾼 가장 큰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의 실패를 통과하고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단순히 마음 단단히 먹자 이런 다짐만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책에서 저자가 이 어두운 터널을 실제로 통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구체적인 회복의 기술 같은 것들이 좀 소개가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은 실패담인 동시에 아주 구체적인 회복 가이드이기도 하거든요. 아, 회복 가이드요? 네. 저자가 실패의 터널을 통과할 힘을 얻었던 3가지 중요한 루틴이 나옵니다.
첫째는 달리기예요. 달리기요? 네. 퇴근 후에 3km를 매일 달렸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몸을 물리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온갖 걱정과 자책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아,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을 매일 쌓아가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러네요. 몸이 힘들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지니까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요? 관계가 없다는 점이에요. 음, 회사 동료나 투자자에게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생의 선배나 친구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저자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아, 엉망인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책의 시작이기도 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그냥 일기처럼 쓰는 것과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달랐죠.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켜있던 감정과 사건들을 글로 쏟아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정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 정리. 글을 쓰면서 내가 이래서 그때 그렇게 화가 났구나. 이 결정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네.처럼 혼란 속에서 패턴과 인과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통제력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달리기로 생각을 멈추고 대화로 관점을 넓히고 글쓰기로 자신을 이해하는 이 세 가지가 저자를 일으켜 세운 회복의 삼각대였던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제 머릿속에 몇 가지 핵심적인 문장들이 남네요. 네. 첫째, 실패는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데이터이자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둘째, 실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며 그 과정의 주도권은 반드시 내가 지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공 비법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복의 기술. 네, 성공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법이 아니라 넘어져서 모든 게 박살났을 때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걸어나갈 힘을 얻는 법을 알려주죠. 이 이야기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지금 당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에게 정말로 맞는 옷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그 답을 외부가 아닌 바로 자기 안에서 찾아 나설 용기를 줍니다.